안녕하십니까. 단박에 오름의 대장정이 전지호입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네이버에서 카페 단박에 오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스포츠 지도자 필기와 관련한 수험서를 정식으로 발간하고 있고요. 아직도 단박에 오름을 모르시면 정보가 조금 늦으신 겁니다. 저희 카페에 8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분들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분들이 학습의 팁, 그리고 합격의 노하우, 이런 중요한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계속 축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의 합격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의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단박에 오름에 꼭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그 많은 학습 자료들 다 이용하시면서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21년도 스포츠 사회학 필기시험 해설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요, 우선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홍보죠. 저희가 강의를 이만큼 잘합니다.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자랑 좀 하고 그러려고요. 자, 21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포츠 사회학이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선택하시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해마다 복수 정답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어떤 해는 한 4문제 정도까지도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답이 정정되지 않는 걸로도 좀 만만치 않은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정답을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는데 스포츠 사회학은 정답을 수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잘못 나온 해에는 한 정답 수정해 준 게 한 3문제, 이렇게 20문제 중에 3문제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 나오는 문제들도 좀 많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회학의 이론을 스포츠에 막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맞는 부분을 강제로 우겨 넣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문제들이 좀 많고요. 21년도 문제에서도 한 2문제 정도는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21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어떤 문제는 어렵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자, 스포츠 사회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묻고 있어요. 아마도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가를 물을 건데, 말이 되는 얘기들이 쭉 있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21년도까지는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21년도 이후, 그러니까 22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묻는 건데요. 최근에는 문제가 조금 세련돼지고 있거든요. 우선 볼게요.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포츠와 사회와의 관계를 묻겠죠. 그죠? 관계를 연구하겠죠. 관계를. 그래서 스포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사회는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걸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도 사회를 가지거든요. 스포츠 집단이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 스포츠 집단을 사회로 보면 그 스포츠 집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발견돼요. 권력의 투쟁, 계급의 문제, 뭐 일탈의 문제, 그리고 규범에 대한 수능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스포츠 현장에서 사회 구조와 사회 과정을 다룬다라고 했는데, 사회 구조는 스포츠 집단의 구조겠죠. 그러면 사회 과정은 뭐냐면 사회화 과정이에요. 사회화 과정. 그래서 개인이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개인이 사회인이 되어간다는 건 그 사회의 규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규범부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사회가 조직이 되어가는 과정도 사회 과정이라고 해요.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스포츠 사회학, 아니 그냥 사회학에선 자주 쓰이는 용어예요. 어쨌든 이걸 설명하는 학문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엔 운동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수행 능력과 관련한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자, 운동 참여자가 가지는 운동의 수행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선 체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체력.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되겠죠? 질병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운동 수행 능력이니까 뭐 기량, 기술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인지 능력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과연 스포츠 사회학일까? 자, 체력과 건강과 관련한 얘기들을 다루는 학문은 아마 생리학이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나 인지와 관련한 이런 것들은 아마 교육학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참여자의 운동 수행 능력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런 원인을 살펴보는 과목들은 이런 거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건 좀 이상하구나 하고 거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의 하위 분야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의 하위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회학의 이론을 스포츠 상황에 막 잘 안 맞는 걸 우겨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잘못 나오죠. 어쨌든 스포츠 현장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회화가 잘 되고 규범이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일탈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는 사회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통찰과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스포츠 사회학이 성립해야 되는 이유 정도겠죠. 뭐 스포츠가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통찰과 분석이 필요하니까 학문화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해. 그게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야.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만 틀렸네요. 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국제 정치적 사건. 스포츠와 국제 정치와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국가 간에서도 스포츠를 외교의 도구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친선의 도구로 쓰기도 하지만 외교적인 어떤 거부와 단절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남북한 관계를 보면 됩니다.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봐야 되는지는 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보게 되면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요, 스포츠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스포츠 교류도 끊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21년도, 20년도, 21년도 이때부터는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스포츠가 국제정치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굵직한 유명한 사건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재에는 연표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이거 유명합니다. 온드라스하고 엘살바도르라는 남미의 국가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국가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 축구를 했어요. 근데 축구를 하다 말고 응원단끼리 막 쌈박질이 나고, 그래서 한참 난리가 나고, 근데 그런 사건을 계기로 전쟁이 발발해 버렸어요. 전쟁이. 그게 이제 축구 전쟁이라는 겁니다. 축구 전쟁. 우선은 관중난동이 있었고요.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뭔가의 문제 때문에 관중난동이 일어나, 미리 깔려 있었던 뭐가 영향을 주어서 관중난동이 일어나,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관중의 난동 아니면 군중행동 이런 얘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가가치 이론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어쨌든 뭔가 깔려있던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났던 사건, 축구 전쟁,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외워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워야 해요. 검은 9월달 사건. 이거는 한 번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거. 그 다음에 핑퐁 외고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은 9월달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망자까지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퐁 외고 같은 거는 핑평 외고래. 외교 같은 경우에는 동구하고 서구하고 경쟁하고 있었을 때, 냉전 시대에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탁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말이 핑퐁 외교라는 거예요. 그 탁구를 활용한 외교 행위를 핑퐁 외교라고 합니다. 아이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행운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파슨즈라는 사람은요,
사회학에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선 자꾸 스포츠 사회학자라고 말하는데 스포츠와 1도 관련 없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그냥 사회학자예요. 그런데 사회학자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자들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구조기능주의자예요. 사회학자 중에 구조기능주의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면 사회가 괜찮은 상태인데 그 구조가 삐걱거려. 그래서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 기능과 기능 사이에 자꾸 얽히는 일이 생겨. 그러면 이제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사회에 있는 구조들을 몇 개로 분류를 해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구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파슨지가 바로 그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파슨지가 AGIL 모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영어의 어떤 글자들의 약자인데요. A는 adap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adaptation이라는 게 적응이라는 뜻인데 사회는 기업이라든가 은행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여기가 왜 이러죠? 은행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적응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고 감기가 오나 본데요? 이렇게 제가 감기가 걸려고 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강을 찍고 있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인데, G는 goal이에요. goal, 목표. 그래서 이제 사회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구조를 또 가지더라. 그런데 그 구조를 우리는 행정구조라고 하더라. 라고 해요. 행정구조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려고 하더라 라고 해요. 통합시키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I자를 쓰는데 그 I는 인터그레이션이에요. 인터그레이션. 그래서 I자를 씁니다. 그러면 인터그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사회를 통합하고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는 뭐냐면 사법구조래요. 사법. 그리고 원래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정신병원 같은 것들도 그런 거래요. 조금 이상한 그 사회적으로 일탈이 일어날 만한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은 이 사람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상업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지관리라고 해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럼 이번엔 뭘 하냐면 L이에요. L은 레터런시라고 해요. 레터런시. 그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 문화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에게 전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GIL 모형이라고 해요. 지금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파슨즈가 이 AGIL 모형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 이런 적응하고 골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 안 한 건 요거네요. 그죠? 그런데 21년도에는 그냥 AGIL 모형이 뭐냐라고만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슨즈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문제가 자꾸 잘못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댑테이션이 적응이거든요. 적응. 그런데 이 어댑테이션을 자꾸 유지관리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사회 구성원을 적응시킨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사회 구성원을 적응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은행 같은 그 돈을 취급하는, 네, 재화를 취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사회 자체가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적응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걸 자꾸 이상하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연도 문제를 보시면 좀 문제가 잘못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훌리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훌리한이 제시한 정부가 스포츠에 개입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정부는
스포츠에 개입을 하거든요.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스포츠를 활용하는데 우선은 스포츠를 상징으로, 일종의 국가의 상징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대표 선수나 대표팀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동일화한다. 대표 선수나 대표팀의 승리를 국민들의 승리처럼 동일화한다.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스포츠 환경을 이용해서, 스포츠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환경을 조작하려 한다. 스포츠에 개입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징, 동일화, 조작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는 되게 중요한데, 근데 원래는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문제가 좀 지저분해요. 함정 문제를 내놨어요. 함정 문제를. 자, 볼까요? 이게 왜 함정인가? 시민들의 건강이나 체력 유지를 위해서 반도핑 기구의 재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시민인데 우리가 반도핑 기구의 재원을 지원해주면 우리의 건강이 좀 나아지나요? 아니면 체력 유지가 되나요? 아니라 이건 원래는 반도핑 기구의 재원을 지원한다는 건 그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가 아닌가요?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선수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하고 뒤하고 지금 안 맞아요, 여기가. 안 맞아요. 그런데 더 안 맞아요, 여기는. 발표된 답은 이거였는데, 스포츠 현장에서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이틀 9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9 법안을 제정했다. 이거 미국에 있었던 법안인데요. 타이틀 9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근데 이 타이틀 9이라는 법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냐면, 스포츠 현장에서, 특히나 학교 체육 스포츠예요. 학교 스포츠에서 성차별이 만연했고, 그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든 거예요. 학교 안에서 어떤 학교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되거든요.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성차별이 발생하면 지원금, 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법안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각급 학교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성차별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기랑 안 맞아요. 그죠? 타이틀 9이라는 이 법안은 성차별의 문제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했다라고 돼 있어요. 베를린 올림픽. 이거 맞아요. 히틀러가 나치 정권일 때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손기정 선생님을 하나 더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장기 말소 사건, 이게 그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던 그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엔 공공질서를 보호하려고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금지, 헬멧 착용 등의 도시조례가 제정되기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맞는 건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는 시민들의 건강이 아니라 반도핑 기구의 재원을 지원하는 건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건 문제를 내고 그 출제자분들이 서로 의견 구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낸 다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검토를 한 번씩 해보는데, 이건 그냥 지 혼자 문제 내고 그냥 지 혼자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발표된 답은 2번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더 확실하게 말이 안 되는 건 이쪽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훌리안에 정부가 스포츠에 개입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훌리안의 이론을 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보기에서 프로 스포츠의 순기능이래요. 순기능이라고 하면 보통 긍정적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자꾸 이게 오늘 전자책원이 말을 안 듣는데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냐? 네. 프로 스포츠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긍정적 기능을 말합니다.
긍정적 기능, 좋은 기능이에요. 프로스포츠는 일단 국민들,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죠. 그죠?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활력소의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면요, 일반 시민에게 그 스포츠가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대중화가 됩니다. 대중화. 그 다음에 대개 프로스포츠가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포츠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여기에 요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우선 아마추어리즘을 위축시켜요. 아마추어 정신을 위축시킵니다. 뭐냐? 아마추어 정신으로 순수하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이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이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실업팀이라든가 학교 대표팀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미리 실업팀에서 학교 대표 선수들을 마치 자기네 선수인 것처럼 월급을 줘가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얘는 돈이 생기지 않으면 안 뛰려고 해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런 점에서 아마추어리즘이 퇴조되고 위축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엔 프로팀이라는 향후에 직업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이 더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되기도 해요. 여기는 약간 모순적인 두 가지 역할을 다해요, 프로스포츠가. 그러면 지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모순적이지만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답은 4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또 이상한 두 번째 문제예요. 또 이상한 두 번째 문제. 아까 이상한 문제 하나 있었죠. 답 두 개처럼 보이는. 자, 보기에서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가 상업화된다라는 것은 금전적 보상, 이걸 목적으로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스포츠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입김이 세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의 후원이 중요해져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활동이 영상으로 찍히고 그게 일종의 컨텐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컨텐츠화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스포츠의 상업화라고 하는데, 이 세계화 시대에 스포츠가 상업화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프로야구 같은 것도 완전히 이건 기업화되어 있죠. 그리고 유럽 쪽의 축구 리그들도 그러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에 따른 변화를 모두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중요해졌어. 그죠? 돈벌이가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금전적 보상이 중요해졌어를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합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 가치를 경시합니다. 라고 했어요. 심미적 가치를 경시합니다. 요거가 이제 어려워요. 요게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스포츠가 상업화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해서 자신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에 집중을 했어요. 멋진 동작을 하고 관중들을 환호시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은 돈에 초점을 둬요. 돈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중들이 환호할 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관중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멋진 모습 자체를 추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 생체라고 불렸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프로스포츠 상업화, 프로스포츠의 이제 발생, 그리고 스포츠의 상업화 시대에는 심미적 가치는 무조건 경시된다가 맞는 말이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 말, 프로화되고 스포츠가 상업화되면 심미적 가치는 경시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심미적 가치가 더
활발해지고 더 중요해지는 그런 스포츠도 있잖아. 왜냐하면 뭐 피겨라든가 아니면 체조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가치가 훨씬 더 중시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모순입니다. 이게 모순이지만 경시되는 경우도 있고 중시되는 경우도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시험 문제 함부로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생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수능이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소 애매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선수 등장하는 거 맞죠? 네, 프로선수 등장하고요. 아마추어리즘이 강조되지는 않죠. 이건 퇴조돼요. 아마추어리즘은. 그 다음에 스포츠 조직이 세계화되는 거 맞아요. 메이저리그의 조직들도 세계화되고 있고 미국, 유럽의 프로리그, 프로축구리그들도 되게 세계화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맞아요. 농구의 쿼터제라는 게 뭐냐면 농구가 예전엔 전반, 후반 축구처럼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광고 시간을 늘리려고 광고 수입을 얻으려고 그래서 쿼터로 나눈 거예요. 4번으로. 그러면 광고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쿼터제가 도입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다소 애매한 거 별 하나 쳐놨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프로스포츠 상업화와 관련 없는 거 하나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답을 보면 그러면 리을이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안 되겠죠? 리을이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지워버릴래요.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그럼 2개가 남잖아요. 2개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이 문제의 답은 지금 보니까 2번으로 발표를 했어요. 2번으로.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에서 답을 2번으로 발표를 했다는 건 심리적 가치가 경시된다는 건 틀렸다. 심리적 가치가 오히려 중시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가치보다는 금전적 가치, 보상적 가치 이걸 중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애매합니다. 어쨌든 발표된 답은 2번이에요. 그런데 1번도 맞다고 봐도 됩니다. 15년 이전에는 1번도 맞다고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 필기 시험은 있었으니까 그때는 1번도 맞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민이라는 사람이에요. 투민도 사회학자로 봐야 돼요. 스포츠 사회학자라기보다는 그냥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투민이라는 사람은 계층의 형성 과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층이 사회 안에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위라는 게 발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돈을 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이 계층이 형성되냐면 우선 역할이 나뉘어요. 역할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 따라 지위가 발생해요. 평가가 발생해요. 평가. 사람들이 저 역할은 좋은 역할이네, 멋진 역할이네, 중요한 역할이네 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평가에 따라 사람들이 서열을 가져요. 서열화가 돼요. 그 다음에 보수의 차별이 발생합니다. 보수 차별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에는 계층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냥터에 나가면 굉장히 큰 사냥감을 잡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뒷산에 가서 나무 열매를 따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더 중요하다, 저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더 영향력이 강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란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이 높은 서열을 가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큰 보수가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가지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서열화되고 보수의 차별이 생기더라. 투민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투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보통 그러다가 계급이 생겼다, 계층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서열화라고 했는데 서열화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해졌더라. 중요한 역할을 가졌더라겠죠?
그게 서열화예요. 그러면 이제 특정 선수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아했다라는 건요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엔 두 번째,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바로 T스포츠팀 구성원으로 자신의 능력이 팀의 승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요. 영향력이 컸다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냥 단지 골게터다 아니면 수비수다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열을 갖추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여기도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하고 탁월하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거든요. 탁월하다.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뜻이에요. 탁월하다라는 말은. 그러면 얘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역할을, 더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특정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특출한 기량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출한 기량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출나다. 그럼 이 세 개가 모두 우월해, 뛰어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민의 계층 형성 과정 중에서 서열화의 과정은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투민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회학자들이 계층을 얘기할 때 처음에 이 사회의 계층이 어떻게 생긴 걸까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로이 앤 레오나르드가 제시한 사회 이동 기제.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사회의 이동 기제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이죠. 이동 메커니즘에서 스포츠의 역할로라고 되니까 스포츠도 그 사회의 계층 이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로이와 레오나르드라는 이 사람은 사회 계층의 이동을 말해요. 사회 계층 이동. 계급의 이동을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계급의 이동이라는 건 뭐 지위가 상승할 수도 있고 지위가 하락할 수도 있고 지위가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지위가 수평적으로 이동한다는 건 뭐 보수가 더 아니면 역할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건 아니고 그냥 그 맡은 바 역할이 수평적으로 달라지는 거. 예를 들면 1루수였다가 2루수로, 3루수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수평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포츠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계층이 이동하죠. 요즘은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재산이 1000억이네, 조네 막 이런 농담들도 하는데 1000억은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넘은 사람들도 있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계층이 이동하는 거죠. 연예인들도 그런 것처럼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볼까요? 이동기제로서 스포츠 역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계층이 높아지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계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두 번째는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 근데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미국 같은 경우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학교 대표팀으로 만들면서 교육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대요. 얘네 과외처럼 따로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대표 선수들에게는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도 있대요. 점수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급 학교로 갈 때 좀 더 유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그 계층의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보죠.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다양한 형태의 후원 및 광고 출연의 기회가 있다.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맞다라고 하죠. 두 번째, 조직적인 스포츠 참가는 직접 간접적으로 교육적 성취도를 향상시켜요. 이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선 학교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려는 경향이 있고 걔네를 따로 관리해서 따로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하더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맞죠? 세 번째, 스포츠 참가 기회 및 결과는 공정하기 때문에 상승 이동의
기여한다? 정말 참가의 기회가, 결과가 공정하기 때문에 상승 이동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스포츠에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끝나고 저희들끼리 축구 좀 하려고 그러면 학교 대표팀이 훈련한다는 이유로 저희는 운동장을 못 쓰게 한 적도 있고요. 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내 운동장이 생겼는데 그거는 완전히 학생 선수들이 독점해버렸고요. 그 외에도 참가의 기회는 공정하지 않은 게 뭐 장애차별이라든가 성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우수한 선수 위주로 스포츠에 참가하게 만들거나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참가의 기회가 완전하게 공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 이것과 상승 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로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태도, 뭐예요? 성실, 근면, 노력, 인내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학습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봤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로이와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 기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상승 이동에 장애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 미디어론이라고 했는데요. 스포츠 미디어론. 이것도 스포츠 미디어론 아니고요. 이거 지워야 해요. 미디어 이론이라고 사회학에서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사회학의 한 영역이에요. 미디어 이론. 어떤 거냐면 미디어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사회 구성원에게 역할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빨리 안 나타나지 왜일까? 이걸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미디어 이론이에요. 자꾸 이 스포츠 사회학에서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사회학의 이론을 끌고 와서 스포츠 미디어론, 뭐 스포츠 사회학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자, 미디어 이론의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게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릴 때 조금 불편한 건 뭐냐면 이런 연구 이론들이 보통 논문이 한 짧게는 50페이지, 길게는 한 100페이지 정도예요, 논문이. 빽빽한 글자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한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걸 전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저도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요약을 해놔서. 그래도 대충 얘기할게요. 문화규범론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미디어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문화와 규범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와 규범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받아들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뽀뽀뽀.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유아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사회의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한 미디어와 풀 미디어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건 마샬 맥루한 아저씨가 했던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도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아셔야 해요.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범주 이론이라고 했는데요.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이게 그냥 바로 답이에요. 사회 범주 이론이라는 건 사회 구성원들을 유형화해서 묶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출신 학교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묶을 수 있어요, 유형화. 그걸 이제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진 유형들을. 그런데 이 미디어는 이상하게 미디어의 영향력은 그렇게 묶여진 범주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대요. 미디어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소득층의 사람들은 채널을 틀어놓을 때 보면 골프를 틀어놓고요. 그 다음엔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연애 프로그램들을 틀어놓고 있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영향력이 그 계층, 범주에 따라서 다르게 가해진다,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사회 범주 이론이에요.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성이라든가 역량, 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개인차 이론이라는 건 뭐겠어요? 네. 이번엔 사회 범주가 아니라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래서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서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활용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라는 건데, 사회관계는 요거는 사회학에서도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미디어를 소개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뭐냐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걸 주요 타자라고 해요. 주요 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미디어를 소개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주로 보는 그런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우리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요 타자라고 하고 중요 타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소비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회화가 진행돼. 그 미디어가 그런 사회화의 도구로 쓰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맞고요. 1번 틀렸고요. 2, 3, 4는 다 맞는 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는요. 네, 머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스포츠 사회학자이고 일반 사회학자입니다. 이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구조기능주의예요. 이분도. 그런데 이분에 따르면 사회의 구조가, 특히나 이제 규범과 관련한 구조가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현 상황에 잘 안 맞을 때, 현실에 잘 안 맞을 때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일탈이 발생해라고 말합니다. 그 혼란의 상태를 아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미. 예를 들어 조선시대라고 보죠. 조선시대에서, 이제 조선시대는 남존여비라고 해서 남자의 권력이 되게 셌고요. 여자의 권력은 좀 다소 약했죠. 그랬는데 개화기에 접어드니까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여전히 여자들이 어딜 밖에 나가서 여자가 뭐라고 교육을 받아 막 이따위 생각을 하고 그따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항. 그러면서 그 남성사회와 여성사회, 여성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게 되죠. 바로 그런 상태를 다 아노미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라는 게 발생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일탈이 뭐냐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탈이 있냐면 여기로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의례부터 하는 게 낫겠다. 의례주의에 빠지게 된대요, 사람들은. 의례주의는 정확하게 이 머튼에 따르면 스포츠라든가 뭐 이런 데 참여를 할 때, 스포츠로 비유를 하면 승리라든가에 대한 집착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참여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척만 한다. 뭐뭐 하는 척만 하면서, 척만 하면서 참여하는 거. 이걸 의례주의라고 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뭔가 바꾸고 싶어. 신입사원이에요. 회사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네가 뭘 한다 그래 라고 해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거. 그러면 내일까지 그거 보고서 다 써오고 PPT 만들어 와봐. 그리고 내 앞에서 발표해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번 당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신입 회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월급 루팡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상황을 의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머튼 아저씨는. 근데 여기를 조금 이상하게 또 출제를 하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도피주의. 아내 더럽고 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내 버리고 도망가요. 딴 데 가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유도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뭐 기술을 쓰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해. 그러면 주짓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선수가 딴 데 가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버린 거예요. 이주하거나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반역. 반역을 꾀한다라는 말이죠. 반역을 꾀한다.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저지르기. 파울 불어라. 나는 할 거다. 저지르고 말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은 이제 혁신이라고도 해요. 혁신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버려요. 새로운 걸 창조해 버려요. UFC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왜 복싱 선수는 팔꿈치로 때리면 안 돼? 누군가 그런 걸 고민해 봤겠죠. 그죠? 그리고 왜 목은 조르면 안 되는데? 고민했겠죠. 왜 기절시키면 안 되는데? 고민했겠죠. 근데 금지되니까 UFC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개혁이에요. 개혁.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이게 너무 이상해, 이 문제. 이 문제는 발표된 걸로는 3번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3번으로. 이게 3번이 맞아요? 벤 존슨이 불법 약물 복용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한 게 혁신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3번으로 발표됐어요. 21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요만큼 불법 약물 하지 말랬는데 해버린 거니까 이거 반역이에요. 반항이에요. 반항. 그 다음에는 승리에 대한 집념보다는 규칙을 이기면 최선을 다해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하는 척만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례가 돼요. 의례주의. 그 다음엔 도망갔죠? 도망갔으니까 뭐겠어요, 이건? 도피지, 도피. 그죠? 그리고 학습권을 보장해서 최저학력제를 도입했다라고 했어요.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답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답이 3번으로 답을 발표를 했는데 리을이 반역이래. 그리고 이게 혁신이래.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참가하면 그거 의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탈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해요. 이 문제도 따지고 싶은데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에서 문제를 잘못 냈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잘못 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내고 토요일에 시험 본 다음에 월요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 이틀 동안, 사실은 이제 하루 반인데 하루 반 동안 이런 문제를 다 검토하고 이의제기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저희도 그날 수업도 좀 많은 날이고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가 수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미처 못하면 이렇게 멍청한 답이 그냥 계속 굳어져 있답니다. 멍청한 문제들이. 자, 이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문제가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집합행동이라고 했는데요. 집합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군중행동이라는 거예요. 군중행동. 군중들이 무질서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일을 군중행동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프로야구가 지역연고여서 그래서 영남팀하고 호남팀하고 붙으면 항상 그 관중석에서 난리치고 이랬었어요. 옛날엔. 요즘은 안 하죠.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한일전 할 때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고요. 남미 쪽 아주 심하고요. 그리고 유럽 쪽도 심합니다. 영국 쪽도. 이런 군중행동은. 그러면 군중행동을 바르게 연결하자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군중은 피암시성 그리고 순환적 반작용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피암시성이라는 건 누군가 메롱 너 바보지 같은 느낌으로 나를 조롱하고 있으면 그 조롱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적 반작용이라는 건 그래 내가 당했어? 그러면 되돌려주마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누군가 나를 자극한 거지. 그리고 그 자극에 내가 흥분했고 흥분을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하고 제일 관련 있는 건 전염이라고 보면 돼요. 전염.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가 나한테 전염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부가가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너무 시끄럽고 떠들고 누군 날 조롱하고 내가 화가 나 있고 오늘 날이 덥고 관중석은 너무 빽빽하고 하는 모든 요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빵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빵 터질 때 되게 익명적인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거나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그걸 몰개성화라고 해요. 똑같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봐가지고는 수렴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거만 봐서는. 왜냐하면 이 니은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역도 디귿도 리을도 모두 다 니은의 상황이 만족되었을 때 군중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집합행동이론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도 너무 성급하게 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기 하나가 더 와야 돼요. 뭐라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조건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군중행동으로 터져나온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느낌상 다른 것들은 대충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 남는 걸 수렴으로 하면 답은 나오더라고요.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공유된 의식이 구성원의 감정과 정숙의 정도, 수용성 등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했는데 말을 제일 좀 그 이론의 논문에 써 있는 말 중에 제일 좀 복잡한 이론 문장을 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공유된 의식을 가져요. 그게 뭐야? 질서 지키자라는 공유된 의식, 조용히 합시다 같은 공유된 의식, 이런 걸 가지죠. 그런데 구성원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그 당시의 정숙의 정도는 어떠냐, 그래가 내가 그걸 봐줄 수 있어 없어 등에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된다? 관중들이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계속 욕짓거리를 하고 떠들고 술 마시다가 술병 던지고 막 이런다고 해요.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싶다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러네? 그러면 못 참겠다, 이제 그거는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얘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얌전하던 사람들이 얘를 쥐어 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중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규범이 생성된다, 규범을 만들려고 한다, 규범을 가르치려 한다라고 해서 규범 생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일전 같은 경우인데 우린 쌓인 게 많아요. 한일전은.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쌓여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빵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 중에. 그래서 선행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화적 요인으로 해서 단계적 절차는 집합행동을 생선, 발전, 소멸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구조와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군중행동을 만든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장이 이렇게 뻑뻑한 이유는 뭐냐면 그 논문이 쫙 있어요. 보통 한 40페이지짜리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 40페이지 논문의 앞부분에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들, 거기에서 문장을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한 문장, 아주 선명하지 않은 문장이 걸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요약본에서 문장을 골라주면 좋은데요. 자, 어쨌든 이런 걸 부가가치 이론이라고 해요. 미리 깔려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 문제도 이쪽 전공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깔끔한 명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코클리예요. 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코클리라는 사람이 일탈적 과잉동조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일탈적 과잉동조. 이 사람은 이제 스포츠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해요. 일탈적 과잉동조라는 게 뭐냐면 과잉동조. 스포츠에 너무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집착해. 그러면 과잉동조예요. 대표적인 과잉동조가 뭐냐면 운동 중독 과잉동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치나 아니면 감독이 요구하는 승리를 위해서 너를 헌신해. 다쳐도 괜찮아. 우리 팀이 이겨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시키는 대로 자기 몸을 불살라버리는 일.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이것도 과잉동조예요. 또 어떤 게 과잉동조냐면 야, 우리 팀 승리해야 되겠어. 쟤 너무 잘한다. 쟤 가서 다리 걸어. 쟤 다리 부러뜨려도 괜찮아. 이러면 시키는 대로 해요. 성찰 없이. 그것도 과잉동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정상적인 사회 규범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봐서 일탈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탈적 과잉동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개로 얘기하기도 하고 두 개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운동 중독. 이거 일탈적 과잉동조. 두 번째는 룰의 팀 규범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조. 이것도 과잉동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인데 이걸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규범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몇 개를 아예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선수는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참여해야 돼. 아파도 참아! 예요. 그래서 이걸 인내규범이라고 해요. 아파도 참아! 인내! 두 번째는 운동선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해. 끝까지 도전하라고. 그래서 도전규범이라고 해요. 운동선수는 경기에 헌신해야 돼.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운동선수는 운동만 생각하라고 라고 해요. 그런 걸 이제 몰입규범이라고 합니다. 몰입규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짓기 규범이라는 게 다른 선수, 혹은 여기서 다른 선수가 아니라 다른 사회인도 괜찮아요. 일반 사회인. 아고, 네가 운동선수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멋져야 될 거 아니야. 운동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짓기 규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네 개의 어떤 뭔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운동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팀 규범에 대해서 팀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코클리도 시험 자주 나와요. 2년 걸로 한 번씩은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13번, 맥이, 그리고 서덴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스포츠의 노동이조라고 합니다. 스포츠 노동이조라는 말이 뭐냐면 요즘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리그에 가서 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뛰기도 하고 아니면 유럽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가 대표적인데 어떤 리그 할 때마다 TV에 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리그가 있을 때마다 유목민 형이라고 해요. 그런 걸.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걸 노마디즘 아니면 노마드라고도 말하는데 이 스포츠 노동이주도 유형을 조금 나누더라고요. 몇 개로 나누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볼게요. 종목의 특성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라고 했어요. 배구가 많이 그러죠.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이 그 나라가 좋아서 흥미로운 장소를 돌면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서핑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골프하고. 그래서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목민형. 이 노마드가 유목민을 말하는 단어예요. 정착민형, 이건 아니겠고, 개척자형은 어떤 거냐면 어떤 스포츠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스포츠,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를 그 나라에 전수해요. 그럼 개척차형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누구냐면 개화기 때 기독교 선교사 분들이 우리나라의 유럽,
혹은 미국의 스포츠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퍼뜨렸죠. 그게 개척자형. 그 다음에 귀향민형은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외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다시 귀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해요.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가 귀향민형이에요. 자, 이 맥이 그리고 서든 이런 사람만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사회학 자체에서도 이 노마디즘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노마디즘으로 외국에 나가서 활약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약하는 분들도 많죠. 일반 회사원으로. 분당 지역에 가면요. 분당 지역 스포츠 센터에 가면 외국인들이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퇴근 후에 가보면. 그분들이 다 이런 노마디즘이잖아요. 노마드들이죠. 자,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도 이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일탈. 스포츠 일탈이 두 문제나 나왔네요. 보니까. 이론의 관점은이요. 자, 동일한 행위인데 상황에 따라 일탈로 규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여성의 사회 참여란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는 여자가 문 밖으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가 문 밖으로 나간다? 아니면 여자가 장옷을 벗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죠. 그건 진짜 못된 짓이라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말을 오히려 해요. 뭐 여성이 어디다 대고 사회 참여를, 그러면 그 사람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여자가 장옷을 입고 다녀야지, 얼굴 가려야지. 마치 그 이슬람 문화의 히잡처럼.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요. 동일한 행위가 상황에 따라 일탈로 규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라는 거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도 다양한 일탈 행동으로 낙인이 찍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다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고약해요. 스포츠 사회학에선. 이것도 어떤 이론들의 전제 부분, 보통 이 논문을 쓰면 서론, 본론, 결론 하면서 서론 부분에 뭔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몇 글자, 몇 개의 문장만 딱 두 개를 골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차라리 이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갈등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학에서 갈등론이라고 하면 계급 간 갈등을 말합니다. 계급 갈등. 글씨가 오늘 왜 이러지? 계층 갈등, 계급 갈등이라고 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재화를 너무 많이 획득을 해버려서 자본을 소유하게 되었고,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동자 계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노동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자본가가 되지 못해요. 자본가가 된 사람들은 그 자본으로 돈을 굴리면서 노동자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요.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계층 간 갈등이 심해졌을 때 일탈이 생겨라고 보는 관점이 갈등론이에요. 이건 스포츠 이론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구조기능주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구조기능주의 관점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사회 안에 여러 개의 구조가 있고 이 구조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면 사회가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돌아가면 일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건 사회마다 그 사회가 그 받아들인 아니면 그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상징적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품 백을 드는 일이 일종의 상징이 되고 있고 골프를 치는 일이 일종의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품 백을 들고 학부모 상담을 온 어떤 엄마가 있다. 그러면 선생도 알아보는 거죠. 선생님들도 저 사람 명품 백 들고 있네? 돈 많은가 보다? 좀 발언권 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차를 몰고 와도 그런 거고, 그렇게 그 사회마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라든가 아니면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각 사회마다 다르다. 사회마다 다르다 하니까 이건 약간 상대적이야 라고 해요.
그런 상징적인 도구들은 상대적이고 뭐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 스포츠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행위는 어떤 사회에서는 나쁜 행위인데 또 다른 사회에서는 그 행위가 나쁜 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론은 갈등론의 한 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고, 네, 계층이라든가 계급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상황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원래 스포츠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론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걸 골라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못 골라요. 왜 못 고르냐면 요 두 개가 다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개가 이 이론들을 직접 보면. 그런데 아마도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논문에서 두 개의 문장을 그냥 골라서 이 문제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이론에도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다르구나. 이게 상대적이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가장 가까운 걸 골라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잖아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얘가 가장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이랍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19번.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래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은 요거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이론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뭐냐면 원래 사회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요. 아니면 외국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거나 이민을 오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우리 사회의 문화, 규범, 바람직한 가치관 이런 걸 습득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는데 그게 스포츠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우선 스포츠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하고 그 다음엔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로 들어간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다가 스포츠 활동을 중단한다고 봐요. 그래서 탈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언젠가 다시 스포츠 활동을 시작한다면 그걸 재스포츠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재사회화예요. 스포츠를 통한 재사회화인데 저는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 그냥 스포츠란 말을 붙였어요. 자, 스포츠로 들어가고 스포츠를 통해 배우고 스포츠로부터 도망가 탈했다가 다시 스포츠에 들어와 라고 말하는 이론이 스포츠 사회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풀면 되겠죠? 테니스 지도자가 되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도 보죠. 부모의 권유로 테니스를 배웠다. 스포츠를 지금 처음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스포츠로의 사회화예요.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탈이야. 그럼 여긴 뭐겠어요? 여기가 재겠죠? 그죠? 그러면 답을 고르면 스포츠로의 스포츠래. 여기네. 4번이겠다요. 자, 이거도 빈출입니다. 스포츠 사회화 과정도. 그 다음에 이제 16번. 신자유주의 시대.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에라고 했는데,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자유주의는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장의 경제 활동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자.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잘할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거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게 자유주의. 그랬는데 이제 잘 알아서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가 대공황을 맞이하거든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뭐 이런 때를 지나면서 대공황의 시기를 맞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세우고 엄청나게 그 노동자를 쥐어짜면서 물건을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생산할 땐 좋았는데 노동자 임금을 제대로 주질 않으니까 노동자들이 그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면 소비자가 돼야 되는데 소비할 돈이 없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요즘의 경제 상태가.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안 사. 그러니까 물건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물건들이 막 엄청나게 재고가 쌓이다가 기업이 망해버린 겁니다. 기업이. 그 경험을 얻고 나서 안 되겠구나. 그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돼. 국가의 조율이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국가의 개입을 지금은 최근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 뭐 세금 낮춰주자. 그리고 국가 간 거래에서 관세 낮추자.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자인데 미국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사회고요.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신자유주의자인 게 자기네 나라에 수입해오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세게 물리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땐 관세를 안 물려고 하고 뭐 이러죠. 변형 신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요. 신자유주의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업화 그리고 세계화 이거예요. 상업화, 세계화. 돈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현대사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특징으로만 묶인 거래요.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했다. 어때요? 맞죠? 프로스포츠의 이윤 극대화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났다. 네, 부자인 선수는 엄청나게 부자죠. 후보 선수들은 생계도 어렵죠. 우리나라에 그 호나울두 팀이 왔었을 때 호나울두 한 명의 연봉이 우리나라 대표팀 연봉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었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다. 근데 여기 해소되었다라니까 이거 뭐야? 심해졌다 해야죠. 세계인들에게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만들었다. 이거 맞죠? 그죠? 이제 로컬 룰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고 국제 룰이 그냥 통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구도 4쿼터로 바뀌었고 뭐 등등. 자,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돼서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열린 건 맞아요.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스포츠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흥미로운 어떤 스포츠는 그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 확실하게 맞는 거 있으면 그걸 골라야 돼요.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확실하게 맞는 거니까 2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걸 고르랍니다. 미디어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상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대요. 소비를 촉진시키구나. 그럼 뭐예요? 소비 촉진시키는 건 자본주의라고 해야 돼요. 자본주의. 지금 선택지에선 합리주의는 아니에요. 합리주의라는 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미디어는 남성 스포츠 경기를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여성 스포츠의 실력보다는 외모를 부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갈등 요즘 많다 이런 말 있죠. 젠더 갈등이 있다. 젠더예요, 젠더. 이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성차별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자본과 젠더 묶여있는 2번을 고르시면 되겠군요. 이 문제는 이제 상식으로도 풀리죠. 스포츠 사회학은 이렇게 상식으로 풀리는 문제들도 제법 있답니다. 3문제, 4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의 역기능이에요.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가 활용되고 있죠. 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 체육의 체육 시간에 차시를 늘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체육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을 한 건 오래전이고요. 그렇게 스포츠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은 뭘까요? 역기능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한번 읽어보죠. 비과학적 훈련 방법이 학생 선수를 혹사시키고 있다. 아직도 스포츠 현장에, 특히나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아니면 기타의 자격 요소들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학교 쪽에서 언제까지는 반드시 자격증을 갖춰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허겁지겁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비과학적 훈련 방법을 하게 되면 학생 선수를 혹사시킬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면 맞는 말로 놔둬보죠. 승리 지상주의의 희마로 교육의 목표를 결핍하게 되었다. 이것도 맞죠, 그죠? 교육의 목표. 승리 지상주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안 받고 수업을 받지 않고 훈련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학력제 같은 걸 도입하고는 있죠. 참여 기회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적응력을 배양한데, 이게 뜻이 뭐지? 참여 기회를 제한해서 장애인들이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자력으로 살아남겠다, 내가 이런 험한 세상에 스스로 적응하겠다라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게 만든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죠, 그죠? 배양이란 단어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요, 학교와 팀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 선수의 의도적 유급, 성적 위조 등을 조장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왜 의도적으로 유급시키냐? 유급이 뭔지는 아시죠? 1년 꿀리는 거예요. 졸업을 안 시켜버리는 거죠. 졸업을 안 시키고 그때 학생 선수하고 딜을 하는 거죠. 너 1년 꿀고 2학년쯤에 1년을 꿀리는 거예요. 3학년으로 진급을 안 시키고, 그렇게 돼서 1년만 우리 학교를 위해서 더 뛰어라. 그러면 좋은 학교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하겠죠. 아니면 이제 성적을 위조한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3번이 가장 말이 안 되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화 이론. 사회화 이론이에요. 이거는 스포츠 사회화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사회화 이론이에요. 사회화 이론인데, 그 앞에서 사회관계 이론이라는 거 나왔었죠? 사회관계 이론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 이론들이라는 게 유사한 이론들이 많아요. 연구 논문이라는 거가 실천 연구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잘 가르칠래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이론적 연구들도 있죠. 이론 연구. 그냥 그 사회 자체를 잘 관찰하고 사회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이론들도 있고요. 교육학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교육학에서도 이런 이론들이 많아요. 이런 연구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론을 발췌해서 내 이론을 보완하고, 그리고 내 이론을 강화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관계 이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고 사회학습 이론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벌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과 보상이라고도 하는데, 처벌과 보상으로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발생을 줄이고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을 늘려간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회화 주관자. 아까 있었죠? 아까도 주요 타자라고 나왔다, 그죠? 주요 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 행동이 변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하기도 한다. 이 주요 타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관계 이론이거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역할 이론이라는 건 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직한 역할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사회화를 시킨다. 준거 집단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준거 집단 이론은 또 사회학습 그리고 사회관계 이론을 살짝 따와요. 그래서
여기만 따와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요. 준거집단 이론은. 그래서 이 준거집단이라는 게 또 주요 타자거든요. 주요 타자. 그래서 얘가 교육학의 입장에서는요. 교육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답이 조금 애매해요. 답이. 이 두 개는 준거집단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는 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모델링. 준거집단 이론에서도 모델링을 살짝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육학에 따르면 답은 1번하고 3번도 다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이건 사회학이니까 1번이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문화 규범 이론이라는 건 문화와 규범을 배워가면서 사회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썩 마땅하진 않아요. 자, 20번. 미래 스포츠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미래 스포츠라고 하지 말고 현대 스포츠라고 해주세요. 현대 스포츠. 이런 이론이 발표된 거, 미래 스포츠에 어쩌고저쩌고 이론이 발표된 게요, 1990년대 후반이에요. 90년대 후반 막판.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한 달 지나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잖아요. 정말 미래 스포츠 보셨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VR이라고 하나요? VR 끼고 이렇게 스포츠 하는 거 보셨잖아요. VR 끼고 자기 혼자 뭘 하고 있어요. 막 발차기도 하고, 태권도 대회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있고 스포츠의 관람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핸드폰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PC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TV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관람합니다. 다양해진 거 맞아요? 기술 도핑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기술 도핑이 뭐냐면, 이건 스포츠 윤리학에서도 나오는데, 과학적 장비를 착용해요. 옛날엔 도핑을 이제 약을 먹었거든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장비를 살짝 어떻게 수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뇌파를 바꾸거나 이런 도핑도 있어요. 뇌파를 바꿔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해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엔 다양한 신소재 개발이 스포츠 용품 장비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통신이나 전자매체의 발달로 스포츠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되긴요. 미디어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래서 스포츠의 룰을 바꿔라라고까지도 요구하기도 하고, 결승전 경기의 날짜를 바꿔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미디어의 영향력 엄청나게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겠습니다. 자, 21년도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면서 이 문제 이상해요. 이 문제 이상해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드렸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 사회학 아니면 교육학 이런 쪽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발표된 답이라 그러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글로벌 국제교육을 전공이다 보니까 그게 사회학과 교육학을 함께 다뤄요. 이쪽 학문에선. 그러니까 원래 이론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론에 따르면 잘못된 문제가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21년도에는 문제가 잘못됐지만 수정을 안 해줬는데 22, 23, 24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제가 잘못될 때 수정을 해주곤 있어요. 복수 정답을 만들어주거나 전부 정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안심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스포츠 사회학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비를 좀 잘 해두셔야 된다. 아주 만만한 과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른 과목의 해설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